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초대석 반갑습니다의 송호성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책 읽기 좋은 계절이죠. 책, 그중에서도 소설 읽는 이유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소설을 읽고 난 뒤에 자기 삶을 되돌아보고 조금은 위로받고 싶어 하는 마음도 소설을 읽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도 해봐요. 소설가도 그런 점에서는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고요. 즉, 이 소설 쓰기를 통해서 치유를 받는다는 거죠. 네, 오늘 전주 MBC 초대석 반갑습니다에서는 조금 특별한 손님을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정도상 소설가인데요. 자, 이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메시지를 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도상 소설가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치유의 소설가 이렇게 소개했는데 괜찮습니까? 아직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작품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시는 그런 작가잖아요. 근데 그렇죠. 예. 네. 최근에 그 마음 오를 꽃? 예. 책 이름이 참 예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마음 고맙습니다. 오를 꽃? 이런 소설을 내셨는데, 네. 요게 지금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의 책인지 소개를 해 주시죠. 마음 오를 꽃은 두 명의 청소년이 자살을 합니다. 네네. 한 친구는 실존적 이유로 자살을 하고요. 한 친구는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하게 되는데, 이 자살한 두 청소년이 49일 동안 죽음의 세계에 가서 염라대왕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네네. 심판을 받는 내용과 그다음에 49일 동안 심판 받으면서 염라대왕이 자주 가족이 어떻게 남아있는지, 자기 장례는 어떻게 치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49일 동안 심판을 받고 자살을 했기 때문에 더 어려운 조건에서 인간으로 태어나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게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다 하는 의미의 소설입니다. 예. 그 죽음 얘기 나오고 또 자살 얘기 나오고 하니까 좀 무거운 주제를 담은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예. 무겁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주제는 무거울지라도 책을 읽다 보면 치유가 되는, 그래서 결국은 카타르시스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책입니까? 무거운 내용은 아니고요. 네. 물론 이제 티벳 사자에서라고 하는 경을 기본 줄거리로 갖고 있긴 합니다만은 예, 예. 쓸 때는 좀 쉽고 재미있게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청소년들이 읽기에는 공부해야 될 측면도 많지만 어쨌든 좀 유쾌하게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예. 워낙 자살이나 죽음, 심판 이런 키워드들로 돼 있다 보니까 좀 무거운 측면들도 있습니다. 이 마음 오를 꽃,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마음 오를 것은 우리나라 제주도에 서천꽃밭이라고 하는 설화가 있습니다. 예, 예. 설화가 있는데 사람이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데 만일 인간으로 환생하려는 심판이 내려지게 되면 영혼들이 이제 마음 그 서천 꽃밭에 도착하게 됩니다. 네. 서천 꽃밭에 도착해서 맨 처음 먹는 꽃이 뼈 오를 꽃이라는 꽃을 먹어요. 뼈 오를 꽃청. 예. 영혼이니까 이제 뼈대를 세워줘야 되겠죠. 네, 네. 그 다음에 먹는 꽃이 살로 오를 꽃이고요. 네, 살 오를 꽃. 예, 이제 뼈에 살이 붙고 나면은 다음에 먹는 꽃이 피 오를 꽃입니다. 그 다음에 먹는 꽃이 숨 오를 꽃을 먹고요. 네. 마지막으로 마음 오를 꽃을 먹으면 인간으로 환생하게 되죠. 네, 우리나라 제주도의 서천꽃밭의 설화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그리스 로마 신화나 북유럽 신화 이런 것에 많이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네. 우리나라 구비문학이나 우리나라 설화를 자세히 읽어보면 네. 정말로 풍부하고 아름다운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네, 네. 예. 제주 설화에서 온 제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마지막 마음 오를 꽃 이름에서 따왔죠. 예. 지금 갖고 계신 게 그 책입니까? 예, 지금 이 책이 마음 오를 꽃인데요. 예, 예. 이게 뭐라 그럴까요? 좀 카메라로 찍을 수 있도록 잘 좀 보여주시죠. 예. 이 꽃의 형상이 꼭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이 화가한테 부탁을 해서 예. 이런 느낌이 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예, 예. 자, 이 마음 오를 꽃이란 책을 언제부터 쓰시겠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2011년 그 무렵에
언론에 청소년들의 자살 소식이 너무 많이 들려왔습니다. 예. 그때 보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서 청소년 자살률 1위 네, 불명예스러운 일이죠. 였고요. 그래서 이게 아주 긴박한 일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작가로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뭘까? 이게 대단히 긴박한 일이구나. 네. 더군다나 저는 그것을 겪어낸 사람이기도 하고 그게 또는 무슨 말씀이세요? 겪고 있기도 한데요. 제 아이가 2005년도 가을에 네. 정말 11월이네요. 11일만 되면 저는 아주 힘든데 가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런 일이 있으셨네요. 예. 이제 그 아이는 뭐 왕따를 당하거나 이런 애는 아닌데 실존적인 이유를 네. 뭐 세 줄의 유서를 남기고 죽었는데요. 그것을 겪고 나오는 동안 내내 우리 가족 전체는 뭐 지옥 같은 삶을 살았죠. 그러셨겠죠. 예, 살아도 산 것이 아니다라는 네. 표현이 있듯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뭐 흥도 나지 않고 집안은 늘 어두운 상태로 이제 꾀꾀하게 침잠돼 있는 날들의 시간을 꽤 오랫동안 보내왔는데요. 이 아이들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가족 누구나 다 사랑하는 그 어린 친구가 자살을 하게 되면 남아있는 가족이 얼마나 힘이 드는 건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만일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자기 하나의 목숨을 끊는 문제가 아니고 네. 나머지 가족도 모두 지옥의 상태로 넘어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이 아이들이 마지막 그 순간에 한 걸음 뒤로 물러섰으면 하는 마음, 이 마음을 정말로 아이들한테 전달하고 싶었고요. 네. 그와 동시에 이제 그런 상태의 지옥을 겪고 있는 부모들에게도 어떤 위로 같은 걸 좀 건네고 싶었죠. 예. 그 작품 세계가 그 2005년을 기점으로 많이 변했다. 네. 예, 이렇게 이제 평단에서 얘기하더라고요. 네. 예, 어떻게 변했는지요? 저는 데뷔할 때부터 뭐 소위 말해서 운동권 작가라고 하는 닉네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뭐 당시 제가 데뷔할 무렵에는 독재 정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이야기들, 노동운동의 이야기들, 또 반미 소설이라고 하는 것도 좀 썼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 문제, 체제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작가로서 뭐 이름을 한때는 날렸는데요. 그렇죠. 예.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는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보다는 오히려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인간 존재의 근원이랄지, 존재의 심연이랄지 하는 쪽으로 문학 세계가 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제 곁을 떠난 아이가 저한테 준 가장 큰 선물인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건방지고 네. 훨씬 더 겸손하지 않게 사회 문제의 목청을 높였을 텐데 네. 그 아이가 떠남으로써 비로소 인간 삶의 어떤 결 같은 걸 바라보게 되었어요. 세밀한 결들, 일상의 소중함들, 그리고 아비가 밥을 보러 오는 것에 대한 비겁한 정당성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루에도 12번씩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들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 일을 때려치고 싶고 다른 일을 하면은 내가 훨씬 더 존중받고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좀 명예도 더 높일 수 있고 이럴 텐데 어느 순간에 에이 때려치우지 뭐 하다가도 가족 때문에 못 때려치우고 견디는 순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부모들이 너희들과의 이 가족의 삶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얼마나 비겁한 선택들을 자주 해왔는지 이걸 때려치우고 나가면 되는데 그러나 당장 학원비부터 학비부터 아이들의 옷, 신발부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을 견뎌내는 아비, 어미의 마음을 그때서야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이게 그 자식이 없어지니까 그 일이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 자식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게 부모들이 자식의
가족들을 위해서 겪어내야 되는 삶의 어떤 비겁한, 그러나 이것이 정당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삶의 비겁한 정당성들에 대한 이해가 네. 많이 깊어졌어요. 예전에는 너 배신자야, 너는 비겁한 자야라고 말했을 텐데 지금은 그 삶에 대한 결을 이해하고 그래, 네.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을 거야. 그래도 저 사람이 가족과 함께 견뎌내고자 하는 생애의 긴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그래, 저것도 좋은 일이고 옳은 일이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선이 바뀌게 된 거죠. 예. 그런 측면들이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제 가슴에 무덤 하나가 있는데 이 무덤의 주인이 나한테 준 좋은 선물이라고 또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요. 이제 자녀의 그 죽음이 결국은 이 글 쓰는 작업의 방향까지도 선회하게 했는데 그게 큰 선물로 받아들이고 계시고요. 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인간들 삶의 모습에 그 정말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보이는 비겁함까지도 네. 정당하게 보여지는 그 시선이 작가 아니고는 찾을 수 없는 시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또 실제로 일반인들에게 글쓰기를 통해서 어떤 치유를 해주고 그러신다면서요. 치유라고 하는 것은 병이 들어서 치료하는 행위가 있어야 될 텐데 치유라기보다는 성찰, 그러니까 치유적 글쓰기는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글쓰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봐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일기를 쓸 때도 허위를 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기도 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 자기 자신한테 글을 쓰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읽어내야 되는 일들이 있으니까 자꾸 이제 허위의 말들을 지어내게 되는데요.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문장은 가장 정확한 문장입니다. 자기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게 되었을 때 비로소 자기 존재의 근원을 알게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치유고 성찰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온전히 알게 되고 아까 삶의 비겁한 정당성이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자기가 삶에서 어떻게 비겁했는지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정당성으로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온전히 자기를 들여다보는 글쓰기를 하게 되면 아마 내면의 치유들이 네.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네. 어른들한테나 청소년들한테나 그런 글쓰기를 권장하고 또 예. 같이 쓰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학원 같은 데서 일반인들과 접촉을 갔습니까? 어떤 아니요. 방식으로 접촉을 갔습니까? 일반인들하고 학원에서는 한 번도 안 해봤고요. 예, 되게 이제 학교에서 학교에서. 네. 또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예,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예. 뭐 쉽지는 않습니다. 요새는 워낙 아이들이 읽고 쓰기를 싫어해서요. 네.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상당히 많이 하기도 하죠. 예, 예. 그래서 상당히 그 일반인들 글쓰기 작업을 통해서 무엇인가 깨우치고 느끼고 하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까? 제가 그 서울 청계천에 평화시장이라고 있는데요. 예.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방과후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서 아이들과 함께 사진을 통한 글쓰기 수업을 한 적이 있어요. 아이들한테 사진을 찍어오게 만들고 찍어온 사진을 모니터에 크게 띄워놓고 왜 이 사진을 찍었는지를 자기 스스로 말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걸 글로 옮겨 적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가족의 발을 찍어와라. 이번 주 숙제는 가족의 발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 혹은 할머니가 같이 살면 할머니 발까지 자기 발, 동생 발 찍어와요. 그러면 엄마, 아빠의 발이 좀 험악합니다. 예쁘지가 않죠. 왜냐하면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아이들이라고 했으니까 네. 엄마, 아빠 둘 중에 하나는 일용직 노동자일 수도 있고 해서 보면은 발에 티눈 잡힌 것까지 고스란히 찍어오게 만들어요. 예쁜 발을 찍어오라는 게 아니고 삶의 발을 찍어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아이들이 그래서 무좀 걸린 발, 티눈 박힌 발 이런 발들을 찍어와서 우리 아빠는 티눈이 박혀서 걷는데 불편해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해요.
이렇게 얘기를 스스로 하게 합니다. 그럼으로써 세상을 알게 하는 첫 번째 일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나 엄마의 발을 찍어옴으로써 비로소 이 발이 자기한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초등학교 3, 4학년에 입으로 말을 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그 말이 보다 그러니까 꾸미지 않는 말이잖아요. 네.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발을 보면서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어른들처럼 허위의 말을 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사진을 찍고 말을 하게 하고 글을 쓰게 하고 이 3단계로 진행을 해보니까 아이들의 변화가 아주 좀 눈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과 삶에 대한 이해가 좀 깊어지는 쪽으로 네, 변화가 좀 일어나는 걸 겪어봤습니다. 예, 예. 그런 일도 하고 그러시네요. 시간도 별로 없으실 텐데 무엇인가 그 사회에 좀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게 다 그때는 2년 동안 자원봉사로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사진 2년 동안 찍은 사진 한 중에서 골라서 한 100여 장을 네. 뭐 그림 한 100호 크기로 크게 확대해서 동묘역에서 전시회도 하고 전시도 하셨군요. 예, 그랬어요. 근데 그 그림 중에 재미있었던 것은 냉장고를 찍은 게 있어요. 냉장고 안을 찍었어요. 네. 그랬더니 그거 찍은 그 집의 할머니가 그날 오셔가지고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집 냉장고가 너무 창피하게 찍혔으니까 막 아무렇게나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진만큼은 걸어주지 말아달라고 막 사정을 해서 이렇게 빼놓기도 하고. 예. 그래서 모르잖아요. 어느 집 냉장고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본인 할머니는 예. 너무 창피하신 거예요. 예, 냉장고가 예. 막 보통 이제 잘 관리를 안 한 상태로 막 집어넣었으니까 예, 예. 이렇게 냉장고 속도 보통 집이 그러죠. 뭐. 사진으로 들이대서 찍어 놓으면요. 예. 어쩔 때는 매우 아름답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 냉장고 속이 그 집안의 현재 상태를 반영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그런 작업들을 꾸준히 시켰던 거는 자기의 현재에 대한 이해를 좀 깊게 도와주려고 했던 것인데 그 할머니는 무지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웃으면서 뒤로 좀 빼놓고 한 적도 있습니다. 예, 그런 일도 있으셨군요. 네. 자, 최근에 평양 다녀오셨다면서요? 아, 예. 6년 만에 좀 다녀왔습니다. 예. 앞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뭐 결의말 큰 사진 관련해서요. 네. 결의말 큰 사전 22차 편찬위원회를 평양에서 하게 되어서요. 그러면 4, 5년 동안 공백이 있다가 22차가 지금 이번에 네네. 평양에서 이루어진 것이군요. 이명박 정부의 첫 해 빼고 4년 동안 못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첫 해는 뭐 준비하느니라고 못했고 6년 만에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뭐 매우 다양한 일이죠. 그러니까 남북이 서로 모여서 통합 국어 사전을 만드는 일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통합 국어 독일어 사전으로 괴테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네. 동서독이 만나서 괴테 사전을 꾸준히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독일 통일 이후에는 동독 언어가 그 낮은 계급의 언어로 취급당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동독 말을 쓰는 사람들은 뭐 거의 하층 계급으로 취급한 경우도 많았고요. 그래서 동독 지역의 방언으로 쓰여진 문서들은 배척도 많이 받았죠. 예. 우리는 그것을 좀 미리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 국어가 이렇게 70년 동안 분단된 민족으로 살아오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달라져 있는데 이 달라진 것을 어떻게든지 간격을 좀 좁혀보자는 취지에서 예전에 문익환 목사님께서 평양을 방북하셨을 때 네. 그때 김일성 주석에게 요청을 해서 네. 합의해서 이제 시작이 된 일입니다. 그 후에 이제 문익환 목사님 돌아가시고 15년 후에 제가 이제 낡은 서랍에 있는 그 합의서를 꺼내서 북에 가져가서 하자고 졸르고 해서 시작이 됐죠. 정도상 그 선생님이 뭐 결의말 큰 사전 편찬 작업에 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군요. 아예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네, 시작을 했었죠. 아, 네. 뭐
2013년도에 원래 계획은 책이 나오게끔 돼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저희는 한 단어 한 단어의 뜻풀이를 일일이 대조하고 합의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35만 정도의 단어가 올라가는 사전인데요. 35만 번의 합의를 해야 되는 사전이죠. 예. 남북한이. 그래서 앞으로도 5년 정도는 더 시간이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소설 쓰실랴, 뭐 또 마음 아픈 분들 또 글쓰기를 통해서 치유도 해주실랴. 네. 아, 또 이게 결의말 근사전, 이게 편찬 사업,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네. 여기 아주 깊숙이 관여하실랴. 굉장히 바쁘시겠어요. 예. 바빠야지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람이 네. 안 바쁘면 잡념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을 바쁘게 하면 영혼이 맑아진다 이런 생각을 예. 해요. 그러니까 몸이 게으르면 영혼이나 마음이 잡스러워지고 온갖 생각들이 들끓어서 자기를 괴롭히게 되는데 어쨌든 몸을 열심히 움직여 가는 것 예, 예. 이것이 영혼을 맑게 하는 일이 아닌가 저는 예.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요즘은 또 뭐 그 청소년 자살률뿐만이 아니라 노인 자살률이 네. 굉장히 급격히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고 해서 그것도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참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고 있어요. 오늘날 사는 현대인들이 마지막으로 우리 정도상 소설가께서는 그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좀 위로할 수 있는 글을 쓰겠다. 뭐 이렇게 앞으로는 그런 쪽에 천착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 시간에 좀 그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소설 속에 어떤 문장이 있냐면 상처는 치유되지 않고 쌓이기만 한다라는 문장이 이 소설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침잠해 있거나 방 안에 갇혀 있거나 하시지 마시고 몸을 움직이실 바래요. 저는 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담가 놓고 있는 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몸은 마음의 집이죠. 마음의 집인데 이 집이 허물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운동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취업해서 뭐 직장을 가지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고립되어 가지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어쨌든 끊임없이 몸을 움직여서 이 마음의 지옥에서 벗어나오는 것 예, 예. 이걸 하시면은 네.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네, 네, 네. 조금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나아지지는 않고요. 예. 뭐 생각만, 정신만 움직이지 말고 몸을 움직여라. 네. 예, 조금 그 이해가 가는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은 막 운동도 하려고 하고, 그렇죠, 예. 어디 뭐 등산도 하려고 네, 하고 예.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좋은 작품을 통해서 다시 우리 작가님을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